오늘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반드시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투자하시면 노후는 황금빛으로 물드실 겁니다. 쩌렁쩌렁하던 그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그래요, 그놈은 나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었죠. 평생 회사에서 누구 밑에서 일만 하던 저에게 회장님이라니.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아첨이었고 저를 꿰어내려는 사탕발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아니 우리 가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놈의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놈에게 아주 처절하게 복수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의 이야기와 어떻게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통쾌한 반전을 이루어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된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은 소박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자식들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아내와 함께 노후에는 가끔 여행이나 다니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풍파 없이 살아왔고 퇴직할 무렵에는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도 있었고 아들 녀석도 번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의 후반전은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쫓기듯 일어나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하던 일상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평일 낮에 한가롭게 영화를 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매일 놀아도 되는 거야. 이러다 게을러지겠어. 아내는 가끔 걱정스러운 농담을 했지만 저는 여보, 우리가 젊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하며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당장 생활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자기 앞가림은 하고 있었고 싹싹한 며느리감이라며 여자친구도 데려와 인사시켰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산악회 모임에서 예전에 같은 직장에 다녔던 후배 박상진을 만났습니다. 박상진은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는데 회사 다닐 때도 싹싹하고 일머리가 좋아서 제가 꽤 예뻐했던 후배였습니다. 어이쿠, 김 부장님. 아니, 이제는 김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박상진은 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오듯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박상진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명품 시계에 번쩍거리는 외제차까지 끌고 나타났더군요. 아니, 박 팀장, 아니 박 이사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된 거야? 아주 딴 사람이 됐네? 제 물음에 박상진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선배님. 그냥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좀 잘 풀렸네요.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박상진은 제 퇴직 후의 삶을 이것저것 물었고 저는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상진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여윳돈 좀 있으시면 저한테 투자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아주 유망한 아이템을 하나 발굴했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선배님께는 제가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바로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깃했습니다. 퇴직금은 은행에 넣어두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이자율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아들 녀석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싶었고 손주가 태어나면 용돈도 넉넉히 주고 싶었습니다. 박상진은 다음 날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으리으리한 빌딩의 한층 전체를 쓰고 있는 사무실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했습니다. 고급 가구와 그림들, 비서까지 두고 있는 박상진은 마치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습니다. 선배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해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인데 정부 지원도 받고 있고 기술력도 독보적이라 앞으로 몇 년 안에 코스닥 상장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면 원금은 물론이고 최소 연 20% 수익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장님처럼 존경하는 분께는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상진은 각종 그래프와 보고서를 보여주며 현란하게 사업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내용은 잘 이해가지 않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화려한 사무실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이라는 그 달콤한 호칭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일단 퇴직금의 일부인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박상진은 한 달 뒤 정말로 약속한 이자를 제 통장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약속드린 수익금입니다. 다음 달에는 더 큰 수익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박상진의 말에 저는 완전히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둘러대고 은행에 있던 나머지 퇴직금과 예금, 심지어 아들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까지 박상진에게 모두 가져다 주었습니다. 총 3억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평생 제가 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박상진은 제 돈을 받자마자 한바구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돈을 10배, 20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금은 제 통장을 두둑하게 채워주었고 저는 마치 돈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비싼 외식도 하고 아내에게 명품 가방도 사주었습니다. 평생 아껴 살던 제게 갑자기 찾아온 풍요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박상진이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상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이사, 이번 달 수익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 있는 건가? 박상진은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큰 계약 건이 하나 진행 중인데 자금이 잠깐 묶여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는 꼭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박상진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박상진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했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임대문이라는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건물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 사무실 쓰던 박상진 이사라고 있었는데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경비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한 분 당하셨네. 그 양반들 며칠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듣자 하니 사기꾼들이라던데. 사기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박상진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고 매달 꼬박꼬박 수익금도 주었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상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실보다 믿었던 후배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들 녀석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끙끙 앓던 저는 결국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지.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그놈이 작정하고 속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 아내의 말에 저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저 하나 믿고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안겨주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막막했고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한순간에. 아들은 저에게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저는 폐인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 앞에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퇴직금으로 넣어둔 비상금이었는데 이걸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통장에는 아내가 저 몰래 꼬박꼬박 모아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은 아내가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박상진 그놈을 반드시 잡아서 죗값을 치르게 하고 내 돈을 되찾겠다고. 저는 다음 날부터 박상진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잠적한 후였고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진은 저와 같은 퇴직자들을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해서 제 사연을 올렸는데 며칠 뒤 한 사람으로부터 쪽지가 왔습니다. 자신도 박상진에게 사기를 당했고 박상진의 측근이었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은 박상진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다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팽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상진이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새로운 사기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진이 자주 가는 비밀 아지트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간의 사례금을 주고 박상진의 아지트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며칠을 잠복한 끝에 드디어 박상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행동했다가는 증거도 없이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상진에게 다시 접근해서 그를 안심시킨 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박상진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 그의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박 이사, 오랜만이네. 박상진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게. 자네를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오히려 자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네. 박상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도 자네처럼 되었네. 전 재산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아내와 아들 볼 면목도 없고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데 문득 자네 생각이 나더군. 자네는 그래도 이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잖나. 혹시 나도 자네 일 좀 도우면서 같이 좀 먹고 살 수 없을까 해서 찾아왔네. 나 이제 뒤가 없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 절박한 연기에 박상진은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요즘 힘듭니다. 선배님 돈 날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에 더 큰 놈들이 있어서. 박상진은 핑계를 대면서도 제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아마 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어쩌면 저를 다시 한번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박상진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주고 그가 시키는 대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박상진은 저를 김 실장이라고 부르며 하인처럼 부렸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 박상진은 저를 완전히 믿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박상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실장, 사실 내가 요즘 새로 시작한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이거 아주 대박이야. 예전에 하던 거랑은 비교도 안 돼. 내가 특별히 김 실장도 끼워줄 테니까 나 믿고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나? 이번엔 진짜야. 우리 둘 다 이걸로 인생 역전하는 거야.
박상진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그놈의 속내를 파헤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정말입니까? 저야 박 이사님만 믿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말에 박상진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자신의 범행 계획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해외 유령 회사를 내세우고 가짜 투자 설명회를 열고 바람잡이들을 고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몰래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박상진은 저에게 새로운 투자자 명단을 건네며 이들에게 연락해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벌인 사기 행각의 증거가 담긴 장부와 컴퓨터 파일이 있는 곳을 알려주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것들을 즉시 폐기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야말로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상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아지트에 몰래 들어가 그가 말한 장부와 컴퓨터 파일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박상진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 연루된 거대한 사기 조직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상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박 이사,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네. 어제 만난 투자자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 혹시 우리 함정에 빠진 거 아니야? 박상진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봐.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경찰에 쫓기는 것 같아. 일단 몸부터 피해야겠네. 그런데 박 이사, 우리가 한 일이 워낙 커서 말이야. 만약 잡히면 나 혼자 다 뒤집어 쓸 순 없지 않겠나. 박 이사 당신도 이 일의 주범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정도는 받아둬야겠어. 그러자 박상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김 실장?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주범이라니. 당신도 다 알고 시작한 거 아니었소. 엄밀히 말하면 당신도 공범이야, 공범. 우리가 한 배를 탄 이상 같이 책임져야지.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녹음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상진 씨, 방금 당신이 한 말 다 녹음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입으로 스스로 공범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와 컴퓨터 파일에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각이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경찰이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상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곧이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김민철,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이 배신자 자식? 내가 너 가만 안 둬.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미리 연락해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 자료들은 박상진 일당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며칠 뒤 박상진을 비롯한 사기 조직 일당들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TV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박상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물론 제가 잃어버린 돈을 전부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박상진 일당이 이미 대부분의 돈을 탕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제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아내와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내는 이 사건 이후에도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아들은 아버지, 이제 다 끝났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녀석은 잠시 미뤄졌던 결혼도 무사히 치렀고 지금은 예쁜 손주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아내와 함께 맛있는 것을 사 먹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역시 박상진 같은 악마를 만났지만 저를 도와준 운전기사님 그리고 제 편이 되어준 가족들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와 있다는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웃음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